안녕하십니까. 영시할시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리스 스티븐스라는 미국 시인의 짤막한 시를 가져와 봤습니다. 짧지만 제법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도 영어나 한글로 의미를 추적하다 보면 분명히 힌트가 되는 것이 있고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나름 이렇게 수수께끼나 어떤 숨은 그림을 찾는다는 느낌도 있고 그 어려운 시 속에서도 시의 기본을 좀 지킨다 할까요? 이 시인과 좀 비슷한 유형의 시를 썼던 사람이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인데 조만간 다룰 겁니다. 월리스 스티븐스랑 윌리엄 카를로스 윌리엄스 시를 좀 짤막하게 쓰고 어떤 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 프랑스 상징주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 또 현상학적인 요소도 있고 동양의 어떤 중국 문학이나 일본 문학의 영향도 묻어나 있는 그런 시인들이라서 뭔가 동서 비교를 좀 초창기에 추구했던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의 제목은 Anecdote of the Jour 해서 Anecdote는 에피소드란 단어죠. 어떤 사람의 어떤 경험, 일화라는 뜻이고 Jour는 항아리, 단지란 뜻이죠. 제가 그 양키 캔들류를 좀 자주 사는 편인데 거기 보면 유리병으로 된 걸 자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항아리, 단지라는 뜻일 것 같고 시 제목 자체는 단지의 일화라는 뜻으로 번역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 간단히 하고 시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월리스 스티븐스는 처음부터 평생을 시인으로 살진 않았고요. 주 직업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점점 승진하고 일을 잘해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이고 학력이 좋네요. 하버드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뉴욕 대학에 가서 또 법학을 전공해서 변호사 활동, 법률 활동을 좀 하다가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부사장까지 지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좀 특이한 이력이죠. 보통 시인들은 대부분 어떤 교수직을 하거나 교육 쪽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업 시인으로서 시를 많이 쓰는데 이 사람은 직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동료들도 당시 시집을 냈을 때 이 사람이 시인인지 못 알아챘을 정도로 조용조용히 자신의 일을 묵묵히 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첫 시집이 44세 때의 하모니움이라는 제목으로 시집을 출간하게 되고요. 나중에 시적인 깊이나 어떤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볼링겐 상이나 필리처 상을 또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출생은 1879년에서 1955년이니까 한 75세, 76세 정도까지 사셨던 분이시고요. 이분의 시론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마침 시론 제목에 수프림 픽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본인의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Toward the Supreme Fiction 해서 Supreme 최고의란 뜻이죠. 픽션은 소설 또는 허구란 뜻이니까 최상의 허구로 가는 그런 시론 책을 냈었는데 우리 현실은 정말 엉망이고 엉망진창이고 이분이 살았었을 당시가 1900년대 초반이니까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신의 시대가 어떤 질서나 진리나 아니면 신앙, 종교적인 것까지도 뭔가 상실된 아주 배고프고 안타깝고 결핍된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자신의 상상력과 아니면 현실과의 타협을 통해서 옛날의 진부한 관념을 타파하고 뭔가 진리나 질서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의 어떤 궁극적인 질서랄까요? 상상력을 통한 질서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수프림 픽션이라는 표현으로 최상의 허구라는 표현으로 명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다가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그죠? 거기서의 어떤 본질적인 상상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시인은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에피소드부터는 시인하고 시와 관련된 가장 여러분이 떠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이 이미지가 있어서요.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항아리의 일화라는 뜻이고 가장 이 시를 그래도 연상하기 좋은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단지 같은 거라고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짧은 시입니다. Anecdote of the Jour 12행의 시고요. 4행, 4행, 4행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글로 읽을 테니까 영어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의 일화 월리스 스티븐스. 나는 테네시에 단지 하나를 놓았는데 그것은 둥그렇고 언덕 위에 있었다.
그것은 흐트러진 황야가 언덕을 에워싸게 했지. 황야는 그것 위로 솟아올라 주위로 퍼졌고 더는 황량하지 않았다. 단지는 땅 위에 둥글고 높고 공중의 항구 같았다. 그것은 모든 곳을 지배했다. 단지는 잿빛이고 밋밋했다. 그것은 새나 덤불을 내놓지 않았다. 테네시에서도 없던 것처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죠? 뭔가 테네시라는 장소가 나오고 항아리가 있었는데 아이라는 화자가 항아리를 놓았고 거기 황야가 나오고 이 항아리로 인해서 뭔가 조금 달라졌다. 대략의 그런 얘기를 담고 있고요. 대명사 it은 거의 대부분 라자라는 항아리를 받고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한번 쪼개서 봅시다. 1년의 1, 2행입니다. I placed a jar in Tennessee and found it was upon a hill. 이렇게 돼 있어요. 구문 자체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 의미를 우리가 추적하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해석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I placed. 나는 두었습니다. 동사겠죠? A jar. 항아리를, 단지를. in Tennessee. 테네시라는 곳에. 테네시는 중부, 남동부, 동쪽 약간 중간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 위에 켄터키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한 지역을 좀 지칭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And round it was. 이것은 어순이 도치가 됐겠죠. it은 a jar, 단지가 되겠고 it was round인데 round가 앞으로 튀어나간 것 같습니다. 이 단지는 동그랬대요. 근데 어디에? upon a hill. 언덕 위에서. 테네시라는 곳에 언덕이 있고 언덕 위에 이렇게 둥그렇게 단지를 아이라는 화자가 두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 4행 볼까요? It made a lovely wilderness surround that hill. 이 또 마찬가지로 항아리가 되겠고 이 단지는 lovely wilderness를 surround하게 만들었다. 사역의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어에 해당하는 lovely wilderness. lovely 하면 sloven이라는 형용사 ly가 붙어서 부사가 형태가 된 느낌일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꾸며주는 느낌이겠죠? wilderness를 형용해주는 말로. sloven 하면 게으른, 단정치 못한, 부주의한 이런 느낌이에요.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느낌으로 봐서 제가 흐트러진 황야라고 표현했습니다. 흐트러진 황야가 정리가 되지 않는 황야를 어떻게 했냐면 that hill, 앞에 upon a hill이라고 있었죠? 그 언덕에 에워싸도록 만들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어떤 공간에 어떤 언덕 위에 항아리를 두었다의 느낌인데 지금 입장을 반대로 설명한 거죠. 항아리가 이 주변에 있는 테네시의 어떤 한 황야가 이 언덕을 에워싸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항아리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황야일 뿐인데 항아리를 하나 둠으로써 이 황야와 언덕이 의미를 갖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이 항아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 항아리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들이 다시 보이게 된다 정도로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연 볼까요? The wilderness rose up to it and sprawled around, no longer wild. wilderness, 이 황무지가 rose up, rose는 동사겠죠? rise의 과거로 솟아올랐다. to it,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항아리죠. 항아리 위로, 황야는 항아리 위로 솟아올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동사네요. sprawl 하면 뭔가 퍼지다, 널브러지다. 사람이 sprawl 했다는 얘기는 대자로 뻗었다. 이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제멋대로 뻗어나가다 의미로. 황야가 주변에서 퍼져나갔대. 그리고 no longer wild. 더 이상 와일드하지 않았다. 그래서 와일드는 제가 황량하지 않았다라고 한 이유는 좀 wilderness, wild, 야생의라는 뜻으로 보통 우리가 연상하긴 하는데 이 사람 wasteland라고 쓰지 않고 wilderness라고 한 거는 이 와일드함을 황량함의 의미로 생각해서 제가 와일드를 더 이상 황량해지지 않았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윌더니스가 아니었다의 느낌을 표현한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황야가 더 이상은 황량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앞에 이 항아리라는 단지를 언덕 위에 둠으로써 황야가 점점점 더 크게 느껴지고 더 퍼져나가는데 다르게 된 황야가 되겠죠. 지금은 의미를 갖게 된 황야로 이 단지 때문에. 그 다음 2연의 3사행 볼까요? The jar was wound upon the ground and tall and of a pot in air. 또 이 단지는 항아리는 wound 둥글었어요. upon the ground 땅 위에서. 땅 위에 또 계속 둥글었고 계속 형용해주는 말인 것 같죠. round 1번, tall 2번, of a pot in air 3번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아리를 설명해주는 말로 항아리는 둥글고 또 tall 커지고 키가 크고 of a pot in air 요게 좀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pot는 항구 또는 컴퓨터 포트 할 때 포트 대표적인 두 가지 뜻이 있잖아요. 여기서 항구 정도로 보시고 항구는 보통 on port, on sea
뭐 바닷가에 있어야 되는데 공중에 있는 항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좀 낯선 표현이죠. 일단은 제가 직역을 해봤습니다. 공중의 항구와도 같았다. 항구는 바다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뭔가 기다려지고 목표지, 도착지가 되는 공간이잖아요. 그죠? 한 세상의 목적지가 되는 곳. 근데 여기는 바다가 아니라 어떤 땅의 공간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in air라고 쓴 것 같아요. 공간에 있어서의 항구와도 같았다. 이렇게 됩니다. 항아리가 뭔가 어떤 목적지나 도착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upward in air를 또 어떻게 해석하기도 하냐면요. 뭔가 당당해 보인다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이유는 portly, port에 ly를 붙이면 당당한이란 뜻으로 보통 쓰는 형용사이기도 하거든요. 뭔가 몸집이 잡힌 당당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높고 당당했다 라고 의역하기도 하는데, 그러기에는 포트 인 에일, 포트, 항구의 뜻이 너무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직역이 좋을 것 같아서 공중의 항구 같았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독창적인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보통 바닷가의 항구와 같았다, 아니면 그냥 항구 같았다 쓰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의 상상력에서 지금 발동하고 있는 얘기니까 공중의 어떤 새로운 항구와도 같았다 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